안녕하십니까. 석간 경제 브리핑입니다. 오늘은 2026년 1월 14일 수요일입니다. 오늘 국내 증시가 또 한 번 역사를 썼습니다. 코스피가 4,723.2일 0으로 사상 최고가를 경신하며 5,000포인트 돌파를 눈앞에 두게 됐는데요. 특히 하나그룹의 인적 분할 소식이 시장에 큰 충격을 주면서 하나 관련주들이 동반 급등했습니다. 오늘도 박 교수님과 함께 시장을 깊이 있게 분석해 보겠습니다. 박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오늘 정말 역사적인 장이었습니다. 코스피가 사상 최고가를 또 갱신했는데 이제 5,000포인트까지 300포인트도 남지 않았습니다. 오늘 시장의 핵심 키워드를 먼저 짚어주시죠. 오늘 시장은 크게 세 가지 키워드로 요약됩니다. 첫째, 코스피의 연일 최고가 행진. 둘째, 한화그룹 인적 분할 발표로 인한 그룹주 동반 급등. 셋째, 외국인 매도 속에서도 개인과 기관의 순환매가 시장을 떠받친 점입니다. 특히 하나는 플러스 25.37%, 유로메카는 플러스 25.26% 급등하며 상한가에 육박했고, 한화갤러리아는 아예 상한가를 기록했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오늘 국내 증시 마감 시황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코스피가 4,723.10으로 마감했는데 이는 전 거래일 대비 플러스 0.65% 상승한 수치입니다. 박 교수님 장중 분위기는 어땠습니까? 오늘 코스피는 장 시작부터 강세를 보이며 4,700선을 돌파했습니다. 장중 한때 4,730포인트를 넘어서기도 했는데요. 외국인들이 약 1,000억 원가량 순매도를 지속했음에도 불구하고 개인 투자자들이 약 8천억 원, 기관이 약 3천억 원을 순매수하면서 지수를 끌어올렸습니다. 특히 주목할 점은 이번 상승이 단순한 쏠림 현상이 아니라 업종별 순환매가 이루어지면서 건강한 상승세를 보였다는 겁니다. 코스닥은 어땠습니까? 942.18로 마이너스 0.72% 하락했는데요. 코스닥은 대조적으로 약세를 보였습니다. 기술주 중심의 조정이 나타났는데 이는 미국 나스닥이 전날 소폭 하락한 영향도 있지만 국내에서는 대형주 중심으로 자금이 쏠리면서 중소형주에서 이탈이 발생한 측면이 큽니다. 특히 바이오와 IT 중소형주들이 약세를 보였고 개인 투자자들도 코스닥에서는 약 2천억 원가량 순매도에 나섰습니다. 이는 투자자들이 안전자산 선호 성향을 보이며 대형주로 이동하고 있다는 신호로 해석됩니다. 그렇다면 코스피가 5,000포인트를 돌파할 가능성은 얼마나 될까요? 기술적으로 보면 상당히 높습니다. 현재 4,713포인트에서 5,000포인트까지는 약 277포인트, 즉 약 5.9% 상승만 필요합니다. 최근 일주일간 코스피가 약 3% 상승한 것을 감안하면 이르면 이번 달 말, 늦어도 2월 중에는 5,000포인트 돌파가 가능할 것으로 봅니다. 다만 주의할 점은 5,000포인트라는 심리적 저항선 앞에서 차익 실현 매물이 쏟아질 수 있다는 점입니다. 실제로 개인 투자자들 사이에서는 인버스 ETF 매수가 증가하고 있는데 최근 일주일간 약 2,100억 원이 인버스 상품에 유입됐습니다. 오늘 시장을 주도한 종목들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가장 눈에 띄는 것이 한화그룹 관련주인데요. 한화가 플러스 25.37%, 유로메카가 플러스 25.26% 급등했습니다. 박 교수님, 한화그룹에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오늘 한화그룹이 대규모 지배구조 개편을 발표했습니다. 핵심은 인적 분할인데요. 한화가 방산, 항공, 우주 등 핵심 사업 부문을 분할해 별도 법인으로 독립시키겠다는 계획입니다. 이는 각 사업 부문의 가치를 명확히 하고 전문성을 강화하겠다는 전략인데 시장에서는 이를 긍정적으로 평가하며 매수세가 집중됐습니다. 특히 한화갤러리아는 상한가를 기록했는데 이는 분할 후 지주회사 역할을 할 것이라는 기대감이 반영된 겁니다. 다만 하나오션은 마이너스 5.27% 하락했는데요. 이유가 뭡니까? 한화오션의 경우 이미 최근 몇 주간 급등세를 보여왔기 때문에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온 것으로 보입니다. 한화오션은 지난해 말부터 방산수주 기대감으로 주가가 2배 가까이 올랐는데 오늘 인적 분할 발표에서 한화오션이 어떤 위치에 놓일지 불확실성이 있다 보니 일단 매도하고 보자는 투자자들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중장기적으로는 한화오션도 수혜주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유로메카도 플러스 25.26% 급등했는데 이 회사는 어떤 회사입니까? 뉴로메카는 협동 로봇, 즉 코봇을 제조하는 회사입니다. 한화그룹이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데 이번 인적 분할 과정에서 로봇 사업이 독립적인 성장 동력으로 부각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작용했습니다. 특히 최근 제조업 자동화 트렌드가 가속화되면서 협동 로봇 시장이 급성장하고 있는데 뉴로메카가 국내 시장 점유율 1위를 차지하고 있어 수혜가 예상됩니다.
반도체 쪽은 어땠습니까?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 주가를 보니 삼성전자가 14만 300원으로 플러스 1.96%, SK 하이닉스가 74만 2천원으로 플러스 0.54% 상승했습니다. 반도체주들도 견조한 흐름을 이어갔습니다. 삼성전자의 경우 HBM3 양산 본격화 소식과 함께 미국 AI 서버 업체들의 수요 증가 기대감이 반영됐습니다. 특히 엔비디아가 전날 플러스 0.47% 상승하며 185.81달러를 기록한 것도 긍정적 영향을 미쳤습니다. SK 하이닉스는 상대적으로 상승폭이 작았는데 이미 최근 몇 달간 급등한 데 따른 피로감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HBM 시장에서의 독보적 위치를 감안하면 추가 상승 여력은 충분합니다. 자동차주는 어땠습니까? 현대차가 41만 1,500원으로 플러스 1.35% 올랐네요. 현대차는 최근 전기차 판매 호조와 함께 북미 시장에서의 점유율 확대 소식이 주가를 떠받쳤습니다. 특히 제네시스 브랜드의 프리미엄화 전략이 성공하면서 수익성이 개선되고 있다는 점이 긍정적입니다. 다만 LG 에너지 솔루션은 38만 9,500원으로 마이너스 1.14% 하락했는데 이는 중국 배터리 업체들과의 가격 경쟁 심화 우려가 반영된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뉴스를 보니 개인 투자자들이 인버스나 곱버스 같은 레버리지 상품에서 큰 손실을 보고 있다는 기사가 많던데요. 네, 심각한 문제입니다. 코스피가 연일 최고가를 경신하는 상황에서 일부 개인 투자자들이 이제 조정이 올 것이라는 판단 하에 인버스나 베어 ETF에 대규모로 투자했다가 큰 손실을 보고 있습니다. 특히 레버리지 상품의 경우 복리 효과 때문에 시장이 일정 방향으로 지속적으로 움직이면 손실이 기하급수적으로 커지는데 최근 한 달간 코스피가 약 10% 상승하면서 인버스 2배속 상품에 투자한 사람들은 약 20% 이상 손실을 본 것으로 추정됩니다. 한 투자자는 곱버스에서 8억을 날렸다는 글을 올리기도 했습니다. 위험성을 잘 모르고 투자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정확합니다. 레버리지 상품은 단기 해지 목적으로만 사용해야 하는데 많은 개인 투자자들이 마치 일반 주식처럼 장기 보유하면서 문제가 발생합니다. 특히 시장이 과열됐으니 조정이 올 것이라는 막연한 기대로 인버스에 몰빵하는 것은 매우 위험한 투자 행태입니다. 시장 타이밍을 맞추는 것은 전문가들도 어려운데 개인 투자자가 레버리지까지 활용해서 베팅하는 것은 도박에 가깝습니다. 환율 시장을 보겠습니다. 원달러 환율이 1474점이요. 원으로 플러스 0.63% 상승했습니다. 원화 가치가 약세를 보인 건데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요? 오늘 원화 약세는 여러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했습니다. 첫째, 미국 국채 10년물 수익률이 4.17% 수준을 유지하면서 달러 강세 압력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둘째, 코스피가 최고가를 경신하면서 외국인 투자자들의 차익 실현 매도가 나왔고 이 과정에서 원화를 매도하고 달러를 매수하는 흐름이 발생했습니다. 셋째, 중국 위안화가 약세를 보이면서 아시아 통화 전반의 약세 압력이 가해졌습니다. 1474원이면 상당히 높은 수준 아닙니까? 역사적으로 보면 높은 수준입니다. 작년 이맘때가 1200원 중반이었던 것을 감안하면 약 200원 이상 상승한 겁니다. 이는 수출 기업에는 유리하지만 수입 물가 상승 압력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특히 원유를 비롯한 원자재를 수입에 의존하는 우리나라로서는 환율 상승이 인플레이션 압력으로 이어질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다만 현재 국제 유가가 배럴당 60.78달러로 마이너스 0.61% 하락하면서 안정세를 보이고 있어 수입 물가 상승 압력은 제한적일 것으로 봅니다. 한국은행의 통화 정책은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현재 시장에서는 한국은행이 이번 달 금융통화위원회에서 기준금리를 동결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물가가 목표치인 2% 수준에서 안정되고 있고 부동산 시장도 과열 조짐을 보이고 있어 섣불리 금리를 인하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다만 미국 연준이 올해 2차례 정도 금리를 인하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하반기에는 한국은행도 금리 인하를 검토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미국 증시를 보겠습니다. 전날 미국 시장은 혼조세를 보였는데요. S&P 500이 6,963.74로 마이너스 0.19%, 나스닥이 23,709.87로 마이너스 0.10% 소폭 하락했고 다우는 49,191.99로 마이너스 0.80% 하락했습니다. 박 교수님, 미국 시장 분위기는 어땠습니까? 미국 시장은 관망세가 지배적이었습니다. 이번 주 금요일에 주요 은행들의 4분기 실적 발표가 예정돼 있고 다음 주에는 소비자 물가지수 발표가 있어 투자자들이 신중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특히 다우지수의 낙폭이 상대적으로 컸는데 이는 금융주와 산업재 중심으로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온 것으로 보입니다.
반면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은 상대적으로 선방했는데 엔비디아가 플러스 0.47%, 애플이 플러스 0.31% 상승하며 지수를 방어했습니다. VX 지수가 15.98로 플러스 5.69% 상승했는데 이는 변동성이 커지고 있다는 신호 아닙니까? 맞습니다. VEX 지수는 시장의 공포 심리를 나타내는 지표인데 15선을 넘어섰다는 것은 투자자들이 단기적으로 시장 변동성을 우려하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다만 아직 20을 넘지 않았기 때문에 심각한 수준은 아니고 정상적인 조정 범위 내에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오히려 이 정도의 변동성은 시장이 건강하게 작동하고 있다는 신호로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미국 국채 시장은 어땠습니까? 10년물 수익률이 4.17%로 마이너스 0.38% 하락했네요. 국채 수익률 하락은 채권 가격 상승을 의미하는데 실제로 10년물 국채 가격이 112.31로 플러스 0.04% 상승했습니다. 이는 안전자산 선호 현상이 나타났다는 의미입니다. 최근 중동 지역의 지정학적 긴장이 고조되고 있고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의 그린란드 발언 등으로 국제 정세가 불안정해지면서 투자자들이 국채로 자금을 이동시킨 것으로 보입니다. 주요 기술주들의 움직임은 어땠습니까? 엔비디아는 185.81달러로 플러스 0.47% 상승했는데 CES 2026에서 공개한 신제품들에 대한 긍정적 반응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특히 차세대 AI 칩인 블랙웰 시리즈의 수요가 예상을 뛰어넘고 있다는 소식이 주가를 떠받쳤습니다. 애플은 261.05달러로 플러스 0.31% 상승했는데 아이폰 16 시리즈의 중국 판매가 예상보다 호조를 보이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반면 테슬라는 447.20달러로 마이너스 0.39% 하락했는데 일론 머스크의 정치 활동이 브랜드 이미지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습니다. TSMC는 어땠습니까? TSMC는 331.21달러로 마이너스 0.17% 소폭 하락했습니다. 대만 반도체 업체들에 대한 지정학적 리스크 우려가 여전히 존재하는 가운데 일부 투자자들이 차익 실현에 나선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TSMC의 펀더멘털은 여전히 견고합니다. 3나노 공정의 수율이 개선되고 있고 애플과 엔비디아 등 주요 고객사들의 주문이 계속 증가하고 있어 중장기 전망은 밝습니다. MBK 파트너스 관련 소식도 있었는데요. 이진아 부사장이 퇴사했다고 합니다. 네, MBK 파트너스의 핵심 인사였던 이진아 부사장이 퇴사해 베인캐피탈 출신의 이정우 전 대표와 새로운 프라이빗 에쿼티 펀드를 설립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는 국내 사모펀드 업계의 지각 변동을 예고하는 사건입니다. MBK는 국내 최대 규모의 PE 펀드로 홈플러스, 티웨이항공 등 굵직한 딜을 성내시켜 왔는데 핵심 인력의 이탈은 조직에 상당한 타격이 될 수 있습니다. 새로운 펀드의 전망은 어떻습니까? 이진아 부사장과 이정우 전 대표 모두 업계에서 검증된 딜메이커들이기 때문에 자금 유치에는 큰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최근 국내 기업들의 밸류에이션이 상대적으로 저평가돼 있어 PE 투자의 매력도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다만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좋은 딜을 찾기가 점점 어려워지고 있다는 점은 도전 과제입니다. 산일전기가 SJL에 300억 원을 출자한다는 소식도 있었습니다. 산일전기가 서정진 전 셀트리온 회장이 설립한 SJL 파트너스에 300억 원을 출자하기로 했습니다. 이는 상당히 흥미로운 움직임인데요. 산일전기는 최근 사업 다각화를 추진하고 있고 SJL은 바이오 헬스케어 분야에서 공격적인 M&A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두 회사의 협력으로 어떤 시너지가 나올지 주목됩니다. 특히 서정진 회장은 바이오 업계의 해결사로 불리며 여러 부실 바이오 기업들을 인수해 턴어라운드 시킨 경험이 있어 산일전기의 출자금이 어떤 딜에 사용될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삼천리자 점거가 거래 정지됐다는 소식도 있었는데요. 삼천리자 전거가 상장 폐지 심사 대상이 되면서 거래 정지에 들어갔습니다. 소액 주주들은 이른바 지옥의 15일을 맞게 됐는데요. 거래 정지 기간 동안 주식을 팔 수 없어 속수무책으로 상장 폐지를 지켜봐야 하는 상황입니다. 이 회사는 최근 몇 년간 실적 악화로 자본 잠식 상태에 빠졌고 결국 상장 폐지 요건에 해당하게 됐습니다. 소액 주주들이 할 수 있는 대응책은 없습니까? 안타깝게도 거의 없습니다. 거래 정지 전에 매도하지 못했다면 상장 폐지 후 장외시장에서 거래를 시도할 수 있지만 유동성이 극히 낮아 원하는 가격에 팔기 어렵습니다. 이번 사례는 투자자들에게 중요한 교훈을 줍니다. 재무제표를 꼼꼼히 확인하고 자본 잠식 위험이 있는 기업에는 투자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관리 종목으로 지정된 기업은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산모게스폼의 자사주 매각 의혹도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산모게스폼이 보유하고 있던 자사주를 시가보다 훨씬 낮은 가격에 특정 투자자에게 매각했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문제는 이 거래가 상법 개정안이 통과되기 직전에 이루어졌다는 점입니다. 상법 개정안에는 자사주 거래를 더 엄격하게 규제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데 이를 피하기 위해 서둘러 거래를 진행한 것 아니냐는 의심을 받고 있습니다. 금융당국이 조사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태광그룹이 예별손보 인수를 검토한다는 단독 보도도 있었습니다. 태광그룹이 금융사업 확대 차원에서 중소형 손해보험사인 예별손보 인수를 검토하고 있다고 합니다. 태광그룹은 이미 저축은행을 보유하고 있는데 여기에 손해보험사까지 확보하면 금융 포트폴리오가 한층 강화됩니다. 특히 최근 보험업계가 금리 인하 기대감으로 실적 개선이 예상되는 시점이라 인수 타이밍도 나쁘지 않습니다. 다만 인수 가격 협상이 관건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암호화폐 시장을 보겠습니다. 비트코인이 94,938.94달러로 마이너스 0.40% 하락했습니다. 박 교수님, 비트코인이 10만 달러 돌파에 실패하고 조정을 받고 있는데요. 비트코인은 최근 9만 5천 달러에서 10만 달러 사이에서 등락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10만 달러가 강력한 저항선으로 작용하고 있는데 이는 심리적 저항과 함께 기술적 저항이 겹쳐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 차례 10만 달러를 돌파하려 시도했지만 번번이 차익 실현 매물에 막혔습니다. 다만 중장기적으로는 상승 추세가 유지될 것으로 봅니다. 상승 근거는 무엇입니까? 첫째, 미국에서 비트코인 현물 ETF의 자금 유입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블랙록과 피델리티 등 대형 자산 운용사들의 비트코인 ETF에 매주 수십억 달러가 유입되고 있습니다. 둘째, 기관 투자자들의 참여가 확대되고 있습니다. 마이크로스트래티지는 계속해서 비트코인을 매수하고 있고 일부 연기금들도 포트폴리오에 비트코인을 편입하기 시작했습니다. 셋째, 내년 비트코인 반감기를 앞두고 있어 공급 감소 효과가 기대됩니다. 리스크 요인은 없습니까? 물론 있습니다. 가장 큰 리스크는 규제입니다. 미국 SEC가 암호화폐 규제를 강화할 가능성이 있고 유럽연합도 머카이 규제를 본격 시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양자 컴퓨터의 발전으로 비트코인의 암호화 기술이 위협받을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비트코인은 여전히 변동성이 매우 큰 자산이기 때문에 포트폴리오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적절히 관리해야 합니다. 전문가들은 전체 자산의 5% 이내로 제한할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금 가격도 살펴볼까요? 4,641.10달러로 플러스 1.13% 상승했습니다. 금이 강세를 보인 것은 안전자산 선호 현상 때문입니다. 최근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의 그린란드 관련 발언으로 지정학적 긴장이 고조되면서 투자자들이 금으로 자금을 이동시켰습니다. 금은 온스당 4,600달러를 넘어서며 사상 최고가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중앙은행들의 금 매입도 계속되고 있는데 특히 중국, 인도, 러시아 등 신흥국 중앙은행들이 달러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 금 보유량을 늘리고 있습니다. 뉴스에서 토큰화된 금 투자에 대한 기사도 있었는데요. 네, 최근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한 토큰화된 금 투자 상품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이는 실물 금을 담보로 발행된 디지털 토큰으로 소액으로도 금에 투자할 수 있고 거래도 편리합니다. 기존에는 금에 투자하려면 금괴를 직접 사거나 금 ETF를 매수해야 했는데 토큰화된 금은 암호화폐 거래소에서 24시간 거래가 가능하고 보관 비용도 저렴합니다. 다만 발행사의 신뢰성과 실물 금 보유 여부를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글로벌 이슈를 좀 더 살펴보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의 그린란드 발언이 논란이 되고 있는데요. 트럼프 당선인이 그린란드를 미국이 가져야 한다고 재차 주장하면서 국제사회에 파장이 일고 있습니다. 그린란드는 덴마크의 자치령인데 트럼프는 전략적 중요성을 이유로 매입 또는 통제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린란드는 북극 항로의 요충지이자 히토류 등 지하 자원이 풍부한 지역입니다. 덴마크와 유럽연합은 강하게 반발하고 있고 이로 인해 대서양 동맹에 균열이 생길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이것이 투자에는 어떤 영향을 미칩니까? 여러 측면에서 영향이 있습니다. 첫째, 유럽의 방위비 지출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트럼프의 발언으로 유럽 국가들은 미국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고 독자적인 방위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이는 유럽 방산주의 호재입니다. 둘째, 히토류 관련주에 관심이 쏠릴 수 있습니다. 그린란드의 히토류 자원이 주목받으면서 관련 기업들의 주가가 움직일 수 있습니다. 셋째, 지정학적 긴장으로 금, 국채 등 안전자산 수요가 증가할 수 있습니다. 유럽 재무장에 투자하는 방법을 소개한 기사도 있었는데요. 유럽 방산주에 투자할 수 있는 몇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직접 투자로는 BAE 시스템즈, 레온나르도, 탈레스, 라인메탈 같은 유럽 방산 대기업들의 주식을 매수할 수 있습니다.
간접 투자로는 유럽 방산 ETF를 활용할 수 있는데 국내에도 글로벌 방산 ETF들이 상장돼 있어 접근이 용이합니다. 다만 방산주는 정치적 리스크가 크고 변동성이 높다는 점을 유념해야 합니다. 국내 투자자들이 지금 주목해야 할 섹터는 무엇입니까? 현재 시점에서는 세 가지 섹터를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첫째, 반도체입니다. AI 붐이 계속되면서 HBM과 AI 반도체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여전히 매력적인 투자처입니다. 둘째, 방산입니다. 한화그룹의 구조조정으로 방산 부문의 가치가 재평가받을 수 있고 글로벌 방산 수요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셋째, 2차 전지입니다. 단기적으로는 중국과의 경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중장기적으로는 전기차 시장 성장으로 수혜가 예상됩니다. 투자 시 주의할 점은 무엇입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분산 투자입니다. 아무리 좋은 종목이라도 한 종목에 집중 투자하는 것은 위험합니다. 포트폴리오를 업종별, 자산별로 분산해야 합니다. 둘째, 레버리지 상품은 신중하게 사용해야 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인버스나 고버스 같은 상품은 단기 해지 목적으로만 활용하고 장기 보유는 절대 금물입니다. 셋째, 본인의 투자 성향과 위험 감수 능력을 정확히 파악해야 합니다. 남들이 번다고 해서 무리하게 따라가다가는 큰 손실을 볼 수 있습니다. 코스피가 5,000포인트를 돌파하면 그때 투자해도 늦지 않을까요? 타이밍을 맞추려고 하는 것 자체가 위험한 발상입니다. 5,000포인트를 돌파한 후에도 시장은 계속 상승할 수 있고 반대로 5,000포인트 직전에 조정이 올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장기적인 관점에서 우량 기업에 꾸준히 투자하는 것입니다. 적립식 투자나 분할 매수 전략을 활용하면 타이밍 리스크를 줄일 수 있습니다. 시장이 고점인지 저점인지는 나중에 되돌아봐야 알 수 있습니다. 벌써 마무리 시간이 됐네요. 박 교수님, 오늘 방송 내용을 정리하면서 투자자들에게 당부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오늘 코스피가 4,723포인트로 사상 최고가를 기록하면서 시장의 열기가 뜨겁습니다. 하지만 이럴 때일수록 냉정함을 유지해야 합니다. 역사적으로 시장이 최고점에 있을 때 대중들이 가장 낙관적이 되고 그때가 종종 조정의 시작점이 되곤 했습니다. 물론 이번에는 다를 수 있습니다. 실적 개선이 뒷받침되고 있고 유동성도 풍부합니다. 하지만 항상 최악의 시나리오를 염두에 두고 리스크 관리를 철저히 해야 합니다. 투자 원금의 일정 부분은 안전자산에 배분하고 절대 빌린 돈으로 투자하지 마열시오. 그리고 본인이 이해하지 못하는 상품에는 투자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번 주 남은 기간 시장 전망은 어떻습니까? 이번 주는 미국의 주요 은행들 실적 발표가 예정돼 있어 변동성이 커질 수 있습니다. JP 모건, 뱅크 오브 아메리카, 시티그룹 등이 4분기 실적을 발표하는데 이들의 실적과 전망이 시장 분위기를 좌우할 것입니다. 국내 시장은 외국인 수급에 따라 등락할 것으로 보이는데 코스피가 4,700에서 4,800 사이에서 박스권 움직임을 보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5,000포인트 돌파를 위해서는 외국인의 적극적인 매수가 필요한데 당분간은 관망세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음 주 주요 일정도 간단히 짚어주시죠. 다음 주 화요일에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열립니다. 기준금리 동결이 유력하지만 총재의 기자회견에서 나오는 발언들이 시장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수요일에는 미국 소비자 물가 지수가 발표됩니다. 인플레이션 추이가 연준의 통화 정책을 좌우하기 때문에 매우 중요한 지표입니다. 목요일에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잠정 실적이 발표될 예정인데 반도체 업황을 가늠할 수 있는 중요한 지표가 될 것입니다. 네, 오늘도 유익한 말씀 감사합니다. 청취자 여러분, 오늘 코스피가 또 한 번 역사를 썼습니다. 4,723.10으로 사상 최고가를 경신하며 5,000포인트 시대를 눈앞에 두게 됐는데요. 하지만 박 교수님 말씀처럼 이럴 때일수록 냉정함을 잃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시장이 뜨거울 때는 리스크도 함께 커진다는 점을 항상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일도 변화하는 시장 상황을 발빠르게 전해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석간 경제 브리핑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